자, 조선의 건국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려 말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국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크게 고려의 조정 같은 경우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형과 권문 세력이 손을 잡고 있는 한 세력, 그리고 여기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정치 구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계는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고, 최영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최영? 고려 말에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두 명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이 되겠습니다. 이성계와 최영 둘 다 불패의 무장이 되겠죠. 불패.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려 말에 홍건적이라든지 또는 왜구라든지 이런 외적들의 침입에 있어서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으면서 굉장히 좀 군사적인 전공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힘을 키워온 존재가 바로 이성계와 최영이 되겠고, 이 최영 같은 경우가 권문세족의 하나의 그 군사적인 무장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성계를 끌어들임으로써 서로 어느 정도의 좀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은, 이때 왕은 우왕이야. 우왕이 되겠죠. 우왕은 공민왕 아들입니다. 공민왕 아들인데 좀 애매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무슨 의심이냐면은 당시 이제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 우왕이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공민왕이 그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약간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문제는 이때 공민왕이 자식이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기 하나를 그냥 데리고 온 거야. 애기 하나 딱 데리고 오더니 그냥 얘 우리 아들이야 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신하들은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떡하겠어.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다가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들지만은 네네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공민왕이 갑자기 살해당하고 그 아이가 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우왕이야. 우왕. 근데 나이도 너무 어린 나이,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왕의 권위가 설 수가 없잖아. 정당성도 왠지 의심받는 상황에 나이까지 어리다 보니까 좀 정치적으로 좀 우왕은 좀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래서 우왕이 승부수를 던지게 되지. 그 승부수가 바로 결혼인데 최영하고 결혼하게 돼요. 최영. 물론 최영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최영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거겠죠. 최영의 딸과 우왕이 결혼을 하게 되니 당연히 이게 장인이 최영이잖아. 최영이 장인이다 보니까 이건 당대 최고의 무장을 자기 권력의 좀 뒷배경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왕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쪽이 아니라 최영과 권문세족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넘어가 있는 상황. 반대로 이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무언가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천령 이북 지역을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이 천령 이북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이 되겠고, 여기가 쌍성 총간부라고 저번에 불렸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고려가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으면서 빼앗기고 이 지역에다가 쌍성 총간부라는 지역을 만들었고, 그거를 공민왕 때 다시 찾아냈고요. 공민왕 때 다시 이제 우리 땅으로 찾아냈는데, 문제는 명나라가 그 원나라를 중국 대륙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 고려한테 이 천령 이북의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 거야. 왜냐하면 한때 원나라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라는 거지. 명나라 지들 땅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 천령 지역에다가 자기네 관리를 파견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난리가 난 거야. 고려에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자존심 상하는 요구가 되는 거 아니니. 당연히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데까지는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견을 두고
이 최영과 이성계의 의견이 갈라서게 됩니다. 일단 최영은 아예 이 명나라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전쟁하자라는 거야. 오히려 이 고려가 군대를 동원해서 요동을 치자라는 거지. 요동이 바로 이 지역. 여기 요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요 뾰족 튀어나온 데가 요동반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요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옛날에 이게 고구려 땅이었잖니. 근데 고려가 고구려 계승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최영의 입장에서는 야, 명나라가 말도 안 되는 요구하니까 우리도 차라리 그렇다면은 명나라 쳐버리고 옛날 고구려의 땅을 되찾자라는 거야. 그게 요동정벌론. 그러니까 최영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나라가 이 원나라를 중국 대륙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자기네 관심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고려가 이 틈을 타서 요동을 쳐버리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성계가 그 최영의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안 돼. 아니야. 할 수 없어. 그게 네 가지 이유를 들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명나라는 큰 나라야. 큰 나라. 이 큰 나라하고 싸워서는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야, 지금 여름이잖아. 이거 더워서 전쟁하면 안 되는 거. 이 더운데 무슨 전쟁이냐. 그리고 세 번째, 아직 왜구 문제가 남아있잖아. 왜구가 아직까지도 해안가에 그냥 설치고 다니는데 이거 군대 동원하면은 국경에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장마. 이 장마가 오게 되면은 화살 관리도 안 되고 전염병까지 돌게 되면은 이거는 싸우기도 전에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그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노동정벌을 반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최영 세력과 이성계 세력의 대립이 강화가 되는데, 최종 결정자였던 우왕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니? 당연히 여기죠. 최영 손을 들어줘. 요동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려 5만 명의 최정예병을 뽑아서 총지휘는 당연히 최영이, 그리고 부지휘관으로 이성계를 데리고 요동으로 출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막상 이제 최영이 출발을 하게 되니까 우왕이 좀 쫄리는 거야. 우왕이. 이게 자기 반대 세력도 많은 상황에 만약에 최영이 개경 정부를 떠나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거든. 그래서 최영을 붙잡아.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세요. 장인어른 가지 마세요. 이게 붙잡아 버리니까 최영 같은 경우도 난처하잖아. 결국 고민 끝에 막상 본인은 가지 않고 이성계만 보내게 돼. 이성계만. 되게 좀 웃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이거 가기 싫어하는 놈한테 5만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억지로 가게 하고 본인은 안 가버리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억지로 요정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거 가기 싫을 거 아니냐. 가면서도 계속 이게 징징거리는 거야. 아, 가기 싫어요. 막 징징거리면서 어쨌거나 가기는 가는데, 왜냐하면은 이걸 계속 푸시를 하니까. 이 압록강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었걸라. 이 위화도라는 국경지대 섬에서 이성계가 한 3일인가 4일 정도를 머물러. 더 이상 넘어가질 않고. 그리고 결국 고민하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립니다. 철군. 일방적으로 돌려버리게 되지. 일선의 군사집인간이 왕의 명령 없이 군대를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니?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결심하게 되고, 개경에서는 난리가 났지. 이성계가 군대 끌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최영과 우왕이 이성계를 막기 위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쌈이 안 되죠. 쌈이 될 수가 없죠. 정예분사를 다 누가 데리고 있어? 이성계가 데리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성계가. 결국 최영과 우왕은 패배하게 되고 모든 정치 권력이 이성계의 손아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 되겠죠. 위화도 회군. 자,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고 최영과 권문세족, 특히 권문세족 일당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고려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바로 이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왕은 쫓겨나고요. 최영도 모든 책임을 지고 최영 같은 경우는 결국 처형당하게 되지.
이때 최영이 처형당했을 때 나이가 72세야. 72세인데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 되게 유명하죠. 최영이 내가 만약에 내 욕심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 무덤에 풀이 무성하게 막 자라날 거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사심 없이 고려를 위해서만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무덤에는 절대로 풀이 나지 않을 거야 라는 유언을 하고 죽어. 그리고 그 최영이 묻힌 무덤에는 세상에 진짜로 풀이 나지 않았대. 풀이 나지 않아. 그냥 흙무덤이었대. 나중에 선생님이 이 최영 무덤이 고양시에 있거든. 고양시에 있어서 선생님 2008년도인가 한번 직접 가서 봤습니다. 또 봤는데 오 대박, 세상에 무덤에 풀이 좀 무성하게 나 있더라고요. 풀이 많이 좀 나 있어 갖고 전 선생님이 당황했던, 물론 이제 최영 장군이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자기 사심 그건 아니고 나중에 후손들이, 최근에 와서 후손들이 이게 자기 조상의 무덤에 너무 풀이 없는 게 보기 그래 갖고 좀 풀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또 혹시라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오해는 하지 않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과정 위화도 회군까지 선생님이 좀 깨끗하게 너무 지저분해서 지웠습니다. 자, 이제 위화도 회군까지 봤죠.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 특히 권문세족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일당의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다시 쪼개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진사대부도 물론 권문세족에 대해서 서로 좀 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지만은 어떠한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 일단은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는, 대다수의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고려라는 사회를 튼튼하게 이제는 좀 개혁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신진사대부의 대표 인물이 정몽주, 얘네들을 옹건파라고 부르게 되고요. 문제는 일부 신진사대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미 고려는 썩었어. 썩은 나라야. 차라리 이놈의 썩은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거를 역성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역성혁명으로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씨가 되겠고, 이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파 세력을 급진파 또는 혁명파 사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밑에 표가 있네요. 자, 급진파와 온건파 또는 얘네들을 혁명파라고도 불러요. 혁명파. 자, 역성혁명을, 그리고 얘네들은 고려에 대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온건파가 세력은 더 많고 급진파가 쪽수는 적지만은 재미나게도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애들은 급진파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급진파의 뒤에는 누가 있니? 이성계가 있잖아. 이성계 씨. 그러니까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왕을 그럼 누구로 세우겠냐라는 거야. 정도전이가 뭐 그냥 어떻게 이거 제가 이게 아니거든. 정도전이 아니 바로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당연히 당대 최고의 무장을 갖고 있는 급진파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겠지. 온건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급진파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또는 움직임이 불만이 크겠지만은 이 이성계가 버티고 있는 이상은 일단은 뭐 참아야지. 참고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러던 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사고로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너무 크게 다쳐갖고 아예 얘가 정신을 잃고 인사불성이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식물인간이 된 거야. 얘가 깨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 온건파의 우두머리였던 정몽주가 바로 급진파 세력을 일거에 조정해서 내몰아 버리고 권력을 틀어잡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성계가 깨어나게 돼. 이성계가 갑자기 깨어났다라는 얘기가 들리게 되니까 이 온건파들 같은 경우가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속았나 보다. 알고 봤더니 이성계가 정말로 다친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지 요거 한번 확인하려고 다친 척한 거 아니야? 라고 얘네들이 우리가 죽었어. 우리 어떻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이제 정몽주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직접 이성계의 집에 찾아간 거야. 정말로 요놈이 아픈 건지 아니면 아픈 척 하는 건지 하고 딱 문병을 가서 살펴보니까 이성계가 다친 건 맞아. 애가 막 누워갖고 막 비빌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다친 게 맞구나. 그걸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돌아가려는 정몽주를 덥석 잡은 사람이 바로
이방원 씨가 되겠죠. 이방원. 이성계의 5째 아들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방원에 대한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될 텐데,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잡은 거지. 잡은 다음에 아이 이게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거 이왕 오신 거 소주나 한잔 하고 가시라고, 삼겹살에다가 그리고 딱 불러앉혀. 그러니까 정몽주도 뭐 그러냐고, 그럼 한잔 하자고. 둘이 앉아갖고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딱 둘이 앉아서 삼겹살에 그냥 소주 한잔 탁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약간 눈치를 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술기가 쫙 오르니까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먼저 말을 딱 슬쩍 뜨는 거야. 아, 나 이번에 시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시를 읊은 게 그 유명한 하여가가 되겠죠.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그거 있잖아. 만수산의 드렁치기 엉켜진 들었더하리. 그 알죠? 그 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야, 고려면 어떠냐, 조서지면 어떠냐, 우리 한 팀이었잖냐, 우리 손잡고 새왕조 만들자 라고 이방원이 딱 얘기를 하니까 정몽주가 그거를 듣고 있다가 어이 좋은 시라고 하면서 답가로 외운 게 그 유명한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알고 계시죠? 백골이 진토되어. 그 유명한 시가 딱 나오잖아. 한마디로 나는 죽으나 사나 고려, 절대 고려를 배신할 생각 없어 라고 딱 끊어버린 거죠. 이방원이 이제 이놈은, 정몽주 이 녀석은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 이방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자기 부하를 지켜갖고 철퇴로 정몽주를 죽여버려. 머리를 부셔갖고. 그렇게 그날로 정몽주는 죽어. 이방원 같은 경우가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판단력도 판단력인데 이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결단력이 정말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그냥 킬방원이죠. 킬방원. 다 처리를 해버려. 이거는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은 그때 또 나오게 되겠죠. 어쨌거나 정몽주가 그렇게 제거당하고 온건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우두머리가 나갔으니까 뭐 아무리 머리가 많아봤자 뭐 하겠니, 숫자가 많아봤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급진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 장악한 급진파가 마지막 고려의 왕을, 공양왕이라는 고려의 왕을 협박을 해서 바로 이성계를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최종적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게 되는 거고. 자, 그게 조선의 건국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명나라의 천령 이북 지역 요구, 최영희 요동정벌, 그리고 위화도 회군으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신진사대부가 다시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이 되고, 이 급진파가 일단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과전법이라는 거는 옛날에 검은세족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다시 국가가 빼앗아서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토지개혁안이라고, 토지개혁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검문세족이 갖고 있는 땅을 신진사대부한테 나눠주는 토지개혁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전법을 시행하고, 그리고 이 급진파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온건파, 특히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선이 건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가 원래 개경이었는데 개경에서는 그 이성계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았거든. 그래서 바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500년 조선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사 14번째 고려의 마지막 시간이었고, 고려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 큰일 없이 정말로 다음 주에는 서로 보면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남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발음이 이렇게 꼬이냐? 좀 다시 남은 온라인 수업이 많진 않지만은 끝까지 조금 집중해서 수업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온라인 수업도 시험에는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꼭 프린트 자료 챙겨서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